저는 감독이 그걸 보고도 뭔가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서 그게 좀 답답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짜입니다. 우리 대표팀이 동아시안컵 결승에서 일본에게 0대1로 패배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들이 좀 많이 보였어요. 하나씩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실점 장면, 상대 골킥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요즘 파리 생제르맹이 하는 것처럼 앞에서부터 빡세게 눌렀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두 중앙 미드필더 뒤로 빠져나가는 요 선수를 놓쳤어요. 이 공간이 텅텅 비어있는데 골키퍼가 연결해가지고 역습하듯이 들어가서 크로스 앤 피니시했죠. 근데 제가 요 장면에서 아쉬웠던 건 상대가 골킥 갈 때 전방 압박하는 거 좋아요. 근데 우리 미드필더 2명이 상대 미드필더 2명을 확실하게 맨투맨 하는 거, 이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감독이 확실하게 여기선 지역으로 서지 말고 너는 너 확실하게 정해주면 되잖아요. 앞에 있는 선수들이 빡세게 압박해주는데 요걸 넣쳐가지고 요렇게 당한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사실 감독이 전방 압박 플랜을 선수들한테 정확히 입력하지 못한 거예요. 자, 그리고 사실 더 열받는 건 일본이 요 공간을 활용해서 골을 넣었다는 거예요. 이게 요즘 유럽에서 가장 전술적으로 진취적인 감독들이 자주 쓰는 패턴이거든요. 걔네들이 요즘 전술로다가 골을 넣어버리니까 뭔가 더 격차가 벌어진 것 같고 아주 기분이 안 좋아. 자, 그리고 실점 후에도 수비적으로 문제가 계속 있었어요.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 대표팀은 하이브리드 전술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공격할 땐 이동경이 공미처럼 중앙으로 끼고 김문환이 올라와서 4-2-3-1처럼 서고, 수비할 땐 이동경이 오른쪽 미드필더 자리로 내려오고 김문환은 더 내려가서 5-4-1처럼 섰죠. 요런 하이브리드 전술은 유럽의 탑팀들도 많이 하는 거예요. 좋아요. 근데 이런 전술에서 진짜 중요한 건 이동경 선수와 김문환 선수가 자리를 이동할 때 빈틈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 우리는 그 빈틈이 너무 많이 보였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동경 선수가 수비 시에 5-4-1에 요쪽에 서 있다가 상대가 볼을 요렇게 전개하잖아요. 그러면 전방 압박을 나가요. 그러면 그거랑 똑같은 타이밍에 김문환 선수도 같이 올려서 요 자리를 채워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빵꾸가 안 나니까. 근데 이동경이 튀어나갈 때 김문환이 같이 못 당겨줘요. 왜냐면 여기 있는 상대 윙어가 성가시거든. 얘 놓고 나가면 오른쪽 센터백인 박승욱 선수가 바로 당겨줄지에 대한 확신이 없거든. 나갈까 말까 하다가 타이밍 놓치는 거야. 그러면 저쪽에서 볼이 요렇게 살아나가요. 이동경만 또 혼자서 미친듯이 내려와야 돼. 이게 뭐 하는 거냐고. 그리고 다른 경우에는 우리 중앙 미드필더인 김진규 선수가 측면으로 압박을 나와요. 그래서 이동경 선수가 오케이, 진규가 여기 채워줬으니까 나는 전방 압박 나가면 되겠다, 요러고 나갔는데 김진규 선수가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와. 심지어 이동경 선수가 여기 막아달라고 손짓하면서 튀어나갔는데도 호흡이 서로 안 맞았어. 여기 또 비어. 볼 살아나와. 이동경만 또 겁나게 뛰어내려와. 이런 장면이 저는 너무 아쉬워요. 왜냐, 감독이 수비 플랜을 디테일하게 안 짜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동경 선수만 고생하는 거거든요. 정말 좋은 감독이었다면 선수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얘들아, 일본이 요 지역에서 빌드업 할 때는 얘는 일로 가고 쟤는 절로 가고, 그래갖고 요런 식으로 빌드업 하거든. 그러니까 얘가 얘한테 주는 순간 너는 여기로, 너는 저기로, 그리고 너는 동시에 당겨서 바로 부딪혀주고, 오케이?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정리를 해줬을 거예요. 특히나 어제 우리처럼 하이브리드 전술 쓸 때는 요거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근데 사실 경기 보면 딱 알아요. 약속이 하나도 없어. 이쪽 공간에서 문제가 계속 생겨. 근데 더 답답한 건 그걸 그냥 계속 놔둬요. 뭔가 조치를 안 해줘. 좋은 감독은 경기장 안에서 선수들끼리 뭔가 정리가 안 되는 애매한, 하지만 굉장히 사소한 부분을 날카롭게 포착해가지고 정리해주는 감독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좀 아쉽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 불만인 게 이동경 선수를 중심으로 하이브리드 전술을 쓴다는 거예요. 그게 왜 싫으냐, 이동경 선수가 우리 공격의 핵심이잖아요. 스루 패스 넣어서 찬스 만들고 직접 골도 넣을 수 있고 상대 입장에서도 제일 성가신 선수일 거라고요. 근데 이 선수가 쓸데없이 압박하는데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요. 힘 다 빠져. 그러면 나중에 이동경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패스 넣고 슈팅하고 그럴 때 세밀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 팀 에이스면 수비 부담을 좀 줄여줘야죠. 너무 많이 뛰니까 73분에 교체돼서 나갔잖아요. 골이 꼭 필요한 상황인데. 어제 이동경 선수를 보면서 저는 지난 시즌에 벨링엄이 떠올랐어요. 왜냐면 벨링엄 선수도 수비할 때는 측면 미드필더 자리에 있다가 공격할 때는 중앙 쪽에 공미 자리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런 전술일 때 벨링엄이 잘 못했어요. 벨링엄은 그냥 공미로 박아두고 주변에 활동량 많은 미드필더 나와서 수비 부담을 줄여줄 때 제일 잘했어. 그리고 그럴 때 레알의 경기력도 같이 올라갔어요. 우리도 이동경 선수를 그렇게 썼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해요. 자, 그리고 저는 5백 쓰는 거 자체가 조금 아쉬웠던 게 5백을 쓰다 보니까 우리 중앙 미드필더가 2명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상대는 중미가 2명이긴 한데 중원에 관여하는 선수들이 더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중원 싸움에서 계속 지죠. 세컨볼 떨어지면 일본이 다 가져갔잖아. 걔네 숫자가 많으니까. 아니, 일본 공격수들이 3명밖에 없고 그나마 또 밑으로 자주 내려가서 볼을 봤는데 우리 뒤쪽에 수비수가 너무 많은 느낌이었어요. 차라리 수비수 하나 줄이고 미드필더 하나 늘려서 세컨볼 싸움에서 이겼다면 경기가 좀 우리 쪽으로 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그리고 안 그래도 중앙 미드필더가
명밖에 없는데 김진규, 서민우 선수의 활동량, 커버 범위, 적극성 그런 것들이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웠어요. 물론 센터백들이 빌드업해서 풀어나가는 능력이 김민재, 조유민 뭐 이런 선수들보다는 약간 떨어지니까 골 잘 차는 두 명의 미드필더를 놓은 거 그 의도는 이해가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중원에서의 에너지 레벨 싸움에서 너무 밀렸다. 개인적으로 저는 센터백 앞 공간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미친듯이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몸 던지고 이런 수비형 미드필더가 있어야 팀이 성적을 낸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홍명보 감독은 박용우 선수도 그렇고 볼을 잘 차는 능력에만 너무 많은 가중치를 두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근데 또 김진규, 서민우 선수를 마냥 탓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뭐냐면 중원에 우리 둘밖에 없잖아. 막 내가 열심히 해보겠다고 저까지 나가서 압박하죠? 그럼 얘 혼자 남아. 혼자서는 이 공간을 절대 지킬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상대가 찬스를 내요. 그러니까 투보란치를 쓰면 막 돌아다니기가 불안해요. 여길 지켜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뛰어다니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포백 쓰고 미드필더 하나 늘렸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언론 기사들을 보니까 홍명보 감독이 5백 실험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게 뭐 의미가 있나요? 어차피 월드컵 나가는 멤버랑 완전히 다른데.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렇게 5백을 해서 안 통하면 경기 중에 뭔가 변화를 빨리 줘야죠. 자, 그리고 후반에 우리가 0대1로 지고 있을 때 트윈타워 전술을 썼어요. 그러니까 키가 엄청 큰 오세훈, 이호재 선수를 놓고 거기다가 롱볼을 때린 거예요. 세컨볼 떨어지면 슈팅해 보려고. 근데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2025년에 이게 무슨 축구냐. 왜냐면 요즘에 이런 축구 잘 안 하거든요. 저 초등학교 3학년 때 축구부 할 때 98년도 요럴 때는 이런 거 많이 했어요. 키 큰 센터백 앞으로 올려가지고 뭐 요즘도 가끔 하는 팀이 있긴 해요. 근데 두 명을 박아놓고 이런 거는 진짜 잘 안 하긴 하죠. 근데 어제 조금 그랬던 거는 일본 수비수들 5명도 키가 다 커요. 이게 뭐 신장 차이가 엄청나는 동남아시아 팀 상대로 이렇게 하면은 납득이 가지만 일본 센터백도 해도 개쩌는데 맞나? 이런 생각도 잠깐 했어요. 물론 어제 이호재 선수가 바이시클킥 한 거 그거는 트윈타워 전술 덕분이긴 했어요. 근데 그 찬스가 딱 한 번 왔어. 확률이 좀 낮죠. 그리고 그렇게 롱볼을 때려 놓을 때도 최대한 높이 올라가서 그리고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려야지 그게 효과가 있거든요. 만약에 깊게 올라가기가 힘들다 그러면 요 정도까지라도 올라가서 얼리 크로스처럼 올려줘야 돼요. 제일 안 좋은 게 그냥 뒤에서 중앙에서 붕 올려놓는 거야. 그러면 상대 수비가 앞을 보면서 헤딩하기 때문에 더 유리합니다. 별로 위협적인 상황이 안 나와요. 근데 우리가 계속 그렇게 때려놨어요. 자, 하지만 그때 경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었고 또 마침 우리한테 키 큰 공격 자원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는 어쩌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아쉬운 건 그 전에 너무 많은 시간을 그냥 버렸다는 거예요. 공격적으로 상대한테 전혀 위협을 주지 못했어. 드리블러도 없고 침투하는 움직임도 없고 패스 연계해가지고 찬스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볼 뺏었을 때 빨리 역습 가는 것도 아니고 대체 어떻게 찬스를 만들어서 골을 넣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궁지에 몰려서 트윈타워 전술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공격적인 측면에서 또 답답했던 게 이동경 선수가 찔러주는 패스가 좋잖아요. 근데 어제 전반에 선수 구성을 보면 그 찔러주는 패스를 받아줄 뒷공간 침투가 되는 선수 나상호 선수 하나예요. 아니 적어도 뒷공간에 패스 찌를 옵션이 2개는 있어야죠. 그리고 드리블로 상대를 흔들어줄 선수도 나상호 하나였어요. 아무리 왼쪽에 이태석 오른쪽에 김문환 선수가 공격 가담을 한다고 해도 그 선수들이 뒷공간에 침투하거나 드리블 돌파하거나 이런 유형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상대가 수비하기가 쉽다고요.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뒷공간 침투 그리고 드리블 돌파되는 선수가 최소한 2명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상대 수비가 껄끄러워. 조직에 균열이 생겨. 아니 근데 후반에 문선민 선수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다. 이제 나상호랑 둘이 같이 막 흔들면 되겠다. 찬스 나겠다 이랬는데 나상호를 빼더라고요. 그러면 문선민 선수 혼자 아무리 흔들어도 힘듭니다. 요즘 파리가 왜 잘해요? 드리블 돌파되는 선수가 한 7명 있어. 드리블 실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선수의 유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감독의 일은 그 유형을 잘 배합하는 거잖아요. 진짜 어제 일찍부터 문선민, 나상호 같이 넣었으면 몰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 수비수들 키가 크잖아요. 그럼 발이 느릴 거라고. 초반부터 드리블 막 과감하게 했으면 그게 데미지가 계속 쌓여가지고 뭔가 일이 났을 거라고요. 그리고 어제 또 아쉬웠던 게 다들 U자 빌드업 하는데 그게 왜 U자 빌드업을 할 수밖에 없냐면 뒤에서 볼을 전환시키는 선수들이 볼을 너무 천천히 돌려요. 그러면 상대 수비 조직이 이동하고 빈틈을 다 메꾸죠. 아니 뒤에서 빨리빨리 돌려야 얘네가 미처 오지 못할 때 전진 패스를 넣을 수 있죠. 그걸 계속 하다 보면 가운데 공간도 벌어지겠죠. 그럼 패스 찌를 수 있죠. 근데 우리는 너무 느려요. 뒤에 있는 선수들이 터치가 너무 많아요. 물론 볼 잡았을 때 툭툭툭툭 치다가 상대 선수 유인해가지고 패스 톡 주면 우리 선수가 편하게 받을 때 있죠. 그럴 때는 터치 많이 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근데 빨리빨리 줘야 될 때도 꼭 한 번씩 터치를 하고 줘요. 거기서 패스 빨리빨리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전방에서 무시할라 비르츠처럼 드리블 돌파하라는 것도 아니고 감독이 뒤에서 볼 전환 빨리 해라 패스 템포 높여라 이렇게 강조하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감독이 그걸 보고도 뭔가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서
그게 좀 답답해요. 아무튼 거기서 빨리 돌려가지고 최대한 전진을 해야 크로스도 측면에서 올릴 수 있을 거고, 그러면 트윈타워 전술도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고요. 그리고 또 아쉬웠던 게 코너킥을 할 때 자꾸 아웃스윙으로 차더라고요. 아웃스윙이 나쁜 건 아닙니다. 뭐 그렇게 해서도 골 많이 들어가죠. 근데 프리미어리그에서 지난 시즌 그리고 지지난 시즌에 코너킥 골을 가장 많이 넣은 팀이 아스날이거든요. 근데 아스날은 무조건 인스윙으로 차요. 상식적으로 골대랑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골이 잘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앞에서 살짝만 건드리면 된다고. 근데 아웃스윙은 골대로부터 멀어지죠. 헤딩을 아주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비수 입장에서도 골대 쪽으로 감기는 게 훨씬 무섭고 위협적이에요. 물론 아웃스윙이 무조건 잘못됐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은 세트피스에 대한 데이터들이 엄청 많이 나와 있는데 굳이 아웃스윙으로 차야 될까? 실제로 어제 이태석 선수가 인스윙으로 감을 때 가장 위협적인 코너킥 장면이 나왔거든요. 자, 그리고 어제 경기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정신, 자세, 투지, 헌신 이런 것도 일본 선수들이 더 괜찮아 보였어요. 뭐 경합에서 지고 세컨볼 싸움에서 지고 이런 게 전술적인 문제도 있었겠지만 선수들의 태도에도 문제가 조금 있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홍명보 감독이 경기 전에 선수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경기에 임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수들의 부담을 조금 줄여주려고 한 말 같은데 그런 말이 선수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경기 초반부터 몸싸움이나 이런 거에서 우리가 약간 지고 들어간 느낌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축구는 전쟁에 나간다는 마음으로 해야 이길까 말까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한일전. 저 어릴 때 봤던 한일전이랑 어제랑 너무 느낌이 달랐어요. 저는 지금까지 축구를 계속 보면서 그리고 계속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축구는 감독 노름입니다. 제가 선수들 하나하나를 비판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기도 해요. 똑같은 선수여도 감독에 따라서 엄청난 선수가 될 수 있고 형편없는 선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수가 미친 활약을 보인다? 그거는 감독이 그 선수가 그걸 하도록 판을 짰기 때문이에요. 그런 면에서 어제 경기는 굉장히 아쉬웠어요. 뭐 소집을 해서 연습할 시간이 짧았다 이런 핑계도 사실 의미가 없죠. 일본도 똑같았을 텐데. 자, 물론 어제 뛰었던 선수들이 월드컵에 나가는 정예 멤버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홍명보 감독의 전술적인 역량에 있어서 아쉬움을 많이 느꼈던 경기였습니다. 1년 후에 월드컵 잘했으면 좋겠습니다.